아주머니, 죽 한 그릇만 수시오. 찢어진 삿갓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며칠째 굶은 것처럼 헬쑥했습니다. 누더기 두루마기는 장터 흙먼지를 잔뜩 머금고 있었지요. 죽집 여인이 돌아보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느냐도 어디서 왔느냐도 그냥 소트로 돌아가 국자를 들었지요. 남보라고 저러는 거지. 저 손으로 30해 전에 어린 자식을 팔아넘긴 여인이. 내려온 그릇 안에 대추가 하나 얹혀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인은 손님이 다 빠져나간 뒤 혼자 부뚜막 한 켠에 쪼그려 앉아 식은 보리죽을 떠먹고 있었거든요. 뜨거운 팥죽이 가득 든 솥을 앞에 두고서. 이 사내 실은 한성에서 손꼽히는 젊은 역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비단을 벗어던지고 누더기를 뒤집어 쓴 채 이 장터 어귀에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었지요. 30해 전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은전 몇 잎에 넘겼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바로 이 사내였고 그 거래를 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바로 저 죽집 여인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솥 안에서 팥죽이 부글거리는 소리가 장터 어귀까지 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내는 사흘째 저 죽집 앞을 맴돌고 있었지요. 첫날은 먼 발치에서 둘째 날은 처마 안으로 한 발짝 들여놓았고 오늘은 아예 거짓골로 주저앉아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누더기 두루마기는 일부러 빌려 입은 것이었고 찢어진 삿갓은 장터 쓰레기 더미에서 직접 주워 얹은 것이었지요. 저 여인이 침몰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자라난 역관 집안의 어른 하나가 임종 전에 털어놓은 말로 알게 된 것이었지요. 이름, 장터, 죽집 하나까지. 그러나 사내가 원한 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저 여인이 어떤 얼굴로 살아가는지를, 뻔뻔하게 웃으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죄책감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는지를. 죽집 여인은 그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지요. 어디서 왔느냐? 왜 이 꼴이냐? 그냥 솥으로 돌아가 국자를 들었습니다. 내려온 그릇 안에는 팥이 넉넉히 들어 있었고 대추가 하나 얹혀 있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들여다보는데 여인이 저만치 물러나 다른 손님 그릇을 챙기더군요. 그러더니 자신은 부뚜막 한 켠에 쪼그려 앉아 찬 보리죽 한 사발을 조금씩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팥죽이 가득 든 솥을 앞에 두고서 말이지요. 사내의 수저가 잠깐 멎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흔들리는 것이냐. 정신 차려라. 그는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두 끼 박하게 먹는 것이 무슨 대수겠느냐고. 저것도 남 보는 앞에서 하는 짓이 아니겠느냐고. 사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조선 후기 한성 인근 장터 어귀에서 살던 여인 하나가 몸이 약한 어린 아들을 두었는데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돈을 받고 아이를 넘겼다는 것이었지요. 그 돈이 얼마였는지는 말하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은전단잎이라 했고 어떤 이는 쌀 한 가마니라 했지요. 그러나 공통된 말은 하나였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원해서 보냈다는 것. 사내는 그 말을 12살에 처음 들었고 20살에 다시 들었고 30을 넘기며 또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더 단단하게 굳어갔지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원망을 확인하러. 며칠이 지나는 동안 사내는 뜻밖의 장면들을 계속 마주쳤습니다. 배골른 아이가 그릇을 들고 서 있으면 여인은 돈을 묻지 않고 먼저 죽을 떴지요. 추운 밤 갈 곳 없는 행상이 처마 밑에 웅크리면 창고 열쇠를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해진 버선 위에 짚을 덧대어 신고 다녔지요. 사내는 그것을 볼 때마다 속으로 말을 만들었습니다. 나를 판 죄가 있으니 저렇게라도 갚으려는 것이겠지. 속죄 흉내를 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야 30해가 억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여인이 창고 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내는 멀찍이서 그것을 보았지요. 날띠 낡은 아이 버선 한 짝이었습니다. 솔기가 다 헤어지고 색도 바랬는데 여인은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오래도록. 사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저게 내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알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날 밤 여관방에 누웠을 때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희미하게 남아있는 감각 하나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숨이 차서 울 때마다 등을 두드려 주던 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딱 알맞은 온도의 손바닥. 그것이 누구 손이었는지를 그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 어귀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허리 굽은 노파 하나가 죽집 쪽으로 달려오더니 여인의 멱살을 잡아채며 온 장터가 들리도록 소리쳤습니다. 자식 팔아먹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서 죽을 팔고 자빠졌어. 사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상하게도 발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멱살을 잡힌 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자니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것이 가슴 한켠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멱살을 잡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막지도 않았고 억울하다며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노파가 흔드는 대로 몸이 따라갔습니다. 마치 이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것처럼. 사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노파가 계속 소리를 질렀지요. 온 장터가 다 알아. 내년이 어떤 년인지. 자식 팔아먹고 여기서 죽이나 쑤어 팔면서 뭘 씻으려는 거야.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새어나왔지요. 저 여인 원래 그런 사람이래. 그러게 아들을 팔았다는 거 나도 들었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옆전 장수 할멈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더니 노파 앞으로 성큼 걸어 나왔지요. 잠깐만요. 할멈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잠시 멎었지요. 애를 팔긴 뭘 팔아요. 당신이 계단에서 밀어서 저 다리 망가뜨려 놓고 아이 약값 한 푼 안 내주지 않았소. 그래서 저 여인이 아이를 보낸 거잖소. 노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늙은이가. 내가 다 봤소. 그날 당신이 뭘 했는지. 두 노파가 맞붙으려 하자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좁혔지요. 계단에서 밀었다. 약값을 내주지 않았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터 할멈 하나의 말로 30해를 뒤집을 수는 없다. 그것이 사내의 결론이었지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를 보태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사내는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희망이 생기면 더 깊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여인은 결국 멱살을 잡힌 채 끌려다니다가 노파가 지쳐 손을 놓자 조용히 죽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솥뚜껑을 열고 굽자를 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죽을 저었지요. 그 등을 보며 사내는 다시 한 번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 어귀 쪽에서 아전 하나가 부하 둘을 거느리고 나타난 것이었지요. 허리에 관인패를 달고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느긋했지요. 죽집 여인 어디 있소? 이 자리 이달 안으로 비워주시오. 여인이 솥뚜껑을 든 채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이긴. 이 터 지금 딴 사람 명이요. 관에 문서가 올라가 있소. 직접 보시겠소? 두루마리를 펼쳐 들이밀었습니다. 여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지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서명이 있소만. 본인이 모르겠다 하면 관하로 가서 따지시든지요. 사내는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전의 눈이 여인을 보는 방식이 있었지요. 귀찮은 것을 치우듯이, 그러나 그 귀찮음조차 익숙한 듯이. 저 아전은 이 일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관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전은 실실 웃었지요. 가시든지요. 거기도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을 뜻하는지 사내는 한순간에 알아차렸습니다. 관아에도 손을 써 두었다는 것. 저 여인이 혼자 들어가 봤자 문서 하나 뒤집지 못한다는 것. 여인이 관아로 가던 날, 사내는 몰래 그 뒤를 따랐습니다. 관아 마당 안에서 여인은 2시즌을 기다렸습니다. 다리를 끌며 선 채로 앉으라는 말도 없이. 마침내 아전 하나가 나오더니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다가 말했지요. 문서에 이상 없소. 더 할 말 있으면 다음 달에 다시 오시오. 여인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위조입니다. 제 손으로 쓴 게 아닙니다. 문서에 인장이 있소. 그 인장은 다음 달에 오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여인은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지요. 다리를 끌며 걸어 나오는 그 뒷모습이 사내의 눈에 이상하리만치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여관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을 원망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원망받아 마땅한 사람이 당하는 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저 여인 쪽에 더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았지요. 아니다. 흔들리지 마라. 내가 왜 왔는지를 잊지 마라. 사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예전처럼 단단하게 박히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사내는 장터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엽전 장수 할멈이었지요. 할멈은 사내를 보자 조그만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며칠째 죽집 근처를 맴돌던데 혹시 저 여인이랑 아는 사이요?
사내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나그네요. 할멈이 코웃음을 쳤지요. 나그네치고는 눈빛이 너무 오래 머물더군. 뭐, 내가 알바는 아니고 한 가지만 말해줄게요. 할멈이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저 아전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죽집 여인의 전시엄이요. 그 집안이 이 장터 어귀터를 탐낸 지 오래됐거든. 근데 저 여인이 워낙 꼼짝을 안 하니까 이번엔 문서를 꾸민 것 같아요. 사내의 눈이 느리게 가라앉았습니다. 전시엄이라면 저 여인 살림을 옛날부터 쥐고 흔들던 사람이지. 아이 약값도 안 내줬다는 게 그쪽이고 계단에서 다리를 다치게 한 것도 그쪽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날 봤거든요. 할멈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더 하려다가 가게 쪽을 흘낏 보고는 입을 다물었지요. 뭐, 나 같은 장터 할멈 말을 얼마나 믿겠소마는. 사내는 할멈의 말을 되씹으며 걸었습니다. 전 시엄이, 아전, 위조 문서, 오래전부터 탐낸 터, 조각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가장 처음의 물음. 30해 전 저 여인은 왜 아이를 보냈는가? 그것이 진짜 팔아넘긴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내는 처음으로 원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저 죽집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사내는 오래된 문서를 찾으러 관아 인근 서리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뜻밖에도 먼지 쌓인 창고 한켠에서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 적힌 수결 하나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수결이 적힌 문서는 낡고 가장자리가 사가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사내는 촛불 하나를 가까이 들이댄 채 그것을 읽었지요. 서리 하나가 뒷돈을 받고 몰래 꺼내준 문서였습니다. 사내가 역관 시절 익힌 것이 있다면 돈보다 먼저 사람을 사는 법이었지요. 그 덕에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문서는 오래된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여인의 이름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사흘 만에 고스란히 되돌아간 기록이 바로 아래에 적혀 있었지요. 돌려보낸 곳은 전시엄이 쪽 집안이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본인 의사 아님. 강압에 의한 수결. 누군가 나중에 덧붙인 것처럼 다른 먹빛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강압에 의한 수결. 손이 조금 떨렸지요. 촛불이 흔들려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썼는가? 서리에게 물었더니 서리는 고개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옛날 관아 서사 어른이 남긴 거라고 들었소. 돌아가시기 전에 잘못된 것들을 몇 개 적어 뒀다더군요. 그게 이 창고에 묻혀 있었던 거고 그 서사가 왜 이것을 남겼소? 글쎄요. 그 어른 마지막에 양심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지요. 사내는 문서를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30해 전의 진실을 완전히 밝힐 수 없었지요. 돈이 되돌아간 것은 알았습니다. 강압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아이를 보낸 진짜 이유, 그 선택의 속내까지는 아직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더 있을 것이다. 사내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문서가 하나라면 반드시 다른 것도 어딘가에 있는 법이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맞다면
만약 저 여인이 정말 강압에 의해 수결을 찍었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가 30해 동안 품어온 원망은 처음부터 방향이 틀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생각을 일단 접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역관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장터로 돌아오니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죽집 여인은 여전히 솥 앞에 서 있었지요.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내가 밤새 어디를 다녀왔는지도, 무엇을 손에 쥐었는지도. 사내는 평소처럼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팥죽을 떠주었지요. 대추를 하나 얹으며 그릇을 건네는 손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트여 있었습니다. 오래 일한 손이었지요. 사내는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장정 둘을 데리고 왔고 손에는 다른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최종 결정이 났소. 이달 보름 안으로 자리를 비우시오. 못 비우면 강제로 치웁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보름이라니, 그건 너무 법대로 하는 거요. 문서 보시겠소. 아전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사내의 눈에 그 관인이 들어왔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역관 생활을 하며 수백 장의 문서를 다뤄 온 사람의 눈에 그 관인의 각도와 먹의 번짐이 맞지 않았습니다. 관아 정식 인장은 찍히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저것은 조금 기울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사내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입을 열지 않았는가? 사내는 그날 저녁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문서가 위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시어미와 아전이 결탁했다는 것도 짐작했지요. 신분을 드러내면 당장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역관 출신의 신분으로 관아에 들어가 위조 문서를 들이밀면 저 아전쯤은 하루 만에 포박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도 멈칫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막아봐야 전 시어미 쪽은 발뺌을 할 것이었습니다. 문서 하나가 위조라는 것만으로는 그쪽 전체를 드러낼 수 없었지요. 더 많은 것을 모아야 했습니다. 30해 전의 강압, 위조 문서, 아전과의 결탁. 이것을 한꺼번에 엮어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여인이 쓰러진 것이었지요. 장터가 파한 뒤 죽집 안에서 솥을 닦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다는 것을 옆 가게 사람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사내가 달려갔을 때 여인은 죽집 바닥에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터 아낙 하나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원래 심장이 안 좋아요. 오래된 거야. 저렇게 가끔 쓰러지는데 약을 못 먹어서 더 안 좋아진 거지. 사내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 오래된 거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러나 사내는 어릴 때 자신이 숨이 잦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약한 것이 자신 쪽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온 것인지를 그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이내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사내의 얼굴을 보았지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낯선 사람을 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러다 일어나요. 그러더니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아무도 잡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사내는 손을 뻗으려다 멈추었습니다. 여인은 솥 쪽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절룩이는 다리로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 뒷모습을 보며 사내는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났지요. 30해 동안 단단히 쌓아 올린 것이 벽돌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품 안에서 문서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본인 의사 아님. 강압에 의한 수결. 그 문장 아래에 사내가 낮에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문서 맨 아래 귀퉁이, 먹빛이 더 흐린 곳에 글자 몇 개가 더 있었지요. 아이 치료 노자, 본인이 사제로 충당. 살기만 한다면. 사내의 손이 멎었습니다. 살기만 한다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조건이 그것 하나였지요. 사내는 그 네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것만은 알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름이라는 기한이 절반쯤 지난 어느 날 아침 아전이 장정들을 이끌고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죽집 솥을 직접 끌어내리려 손을 뻗었는데 바로 그 순간 사내가 누더기를 벗어 던지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정의 손이 솥 뒤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한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달랐지요. 며칠 동안 거지 흉내를 내던 그 걸쭉하고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또렷하고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지요. 사내는 찢어진 삿갓을 벗어 땅에 놓았습니다. 누더기 두루마기를 천천히 풀었지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단정히 접혀있던 청색 도포였습니다. 품 안에서 꺼낸 패 하나를 펼쳐 아전 앞에 내밀었지요. 역관 신분패였습니다. 한성사역원 소속, 이름과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발을 멈추었습니다. 누더기 거지인 줄 알았던 사내가 도포를 입고 신분패를 내드는 광경이었으니 수군거림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여인도 죽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천천히 나왔습니다. 사내의 등을 바라보았지만 그가 누군지는 여전히 몰랐지요. 사내는 아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문서 관인이 기울어져 있소. 정식관아 인장은 자시 방향으로 찍히는 법인데 저것은 축시 쪽으로 누워 있지요. 위조요. 아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 양반이 어디서 나타나서. 또 하나. 이 터의 전명의 기록이 관아 창고에 있소. 거기엔 이 여인의 수결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서사의 기록도 함께 있지요. 아전이 장정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장정 둘이 사내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지요.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터 전체가 들리도록. 한성사역원 역관이 직접 목격한 위조 문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행패를 부리면 그것까지 함께 보고가 올라갑니다. 장정들이 멈추었습니다. 아전은 두루마리를 말아 쥔 채 사내를 노려보았지요.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관 신분패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뒷배가 아무리 있어도 한성에서 내려온 사역원 사람을 장터 한복판에서 건드렸다가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었지요. 아전은 결국 장정들에게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자. 그러나 돌아서면서 낮게 내뱉었습니다. 두고 보자고.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내는 도포 소매를 여미고 돌아섰습니다. 여인과 눈이 마주쳤지요. 여인은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입이 조금 열려 있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지요. 사내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요. 오늘은 물러갔지만 저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사내는 잠깐 멎었다가 대답했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사내는 엽전 장수 할멈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전 시어미가 어디 사는지 아시오? 할멈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알지요. 이 장터에서 반식경 거리에 기와집 하나 있어요. 근데 당신 거기 왜 가려고요? 직접 만나야 할 것이 있소. 조심해요. 그 집 아점만 뒤에 둔 게 아니에요. 고을 좌수 날이랑도 연줄이 닿아 있다고 들었어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순서를 잘 밟아야 하지요. 할멈이 한참 사내를 들여다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저 여인이랑 그냥 남남은 아닌 거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전 시어미의 기와집은 장터에서 산길을 조금 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대문 앞에서 안을 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의 동선, 드나드는 사람, 창고 위치. 역관 시절 낯선 땅에서 익힌 눈으로 사내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읽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아전이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거든요. 해가 지고 사람들 눈이 뜸한 시간에 뒷문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하나 들려 있었지요. 돈이었습니다. 보따리 묶음새와 크기가 사내가 예전에 뒷거래 자리에서 수없이 봐온 것과 같았지요. 사내는 그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사내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손에 쥔 것들을 하나씩 늘어놓았지요. 서사가 남긴 문서, 위조 관인의 특징, 아전이 전 시어미 집에서 나온 장면, 엽전 장수 할멈의 증언, 그리고 30해 전 돈이 되돌아간 기록. 하나하나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한꺼번에 내놓으면 발뺌할 구멍이 없었지요. 사내는 다음 날 관아에 정식으로 서면을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을 좌수가 전 시어미와 연줄이 닿아 있다면 이 고을 관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위로 올려야 했지요. 한성에서 내려오는 감찰 경로를 써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내가 역관 시절 쌓아 온 연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지요.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장터 쪽에서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여관문을 두드린 것은 엽전 장수 할멈의 손녀였지요. 죽집 아주머니가요. 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요? 아주머니 죽집에 불이 났어요. 사내가 뛰어갔을 때 죽집은 반쯤 다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이웃 가게 사람들이 이미 잡은 뒤였지요. 그러나 솥은 쓰러져 있었고 처마는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죽집 바깥에 멍하니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타다 남은 기둥 사이로 낡은 아이 버선 한 짝이 보였습니다. 반쯤 그을린 채로
여인이 그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사내가 먼저 들어가 그것을 집어왔지요. 그을린 자락을 털어내고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받아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그 옆에 서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낮고 천천히. 내일 아침 제가 관아의 서면을 올릴 것입니다. 이번엔 이 고을이 아니라 위로 올라갑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을은 묻은 얼굴로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당신이 왜 나를 위해 그러는 거요? 사내는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해야 했지요. 여인은 대답을 기다리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고 사내는 그 옆에 서서 타다 남은 죽집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이후로는 30해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 쌓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되돌려 주겠다고. 이튿날 아침 사내는 해가 뜨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한성에 연줄이 닿아 있는 사람에게 서찰을 보낸 것은 사흘 전이었지요. 답이 왔습니다. 감찰 쪽에서 사람을 내려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착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지요. 사내는 관아 앞에서 감찰 서리를 맞았습니다. 한성에서 내려온 사람은 젊고 눈이 날카로웠지요. 사내가 준비한 것들을 내밀었습니다. 서사가 남긴 문서, 위조 관인의 탁본, 아전이 기와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날짜와 시각, 엽전 장수 할멈의 증언을 받아 적은 수결. 감찰 서리가 그것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충분하오. 딱 2글자였지요. 관아가 움직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찰 서리가 직접 나서자 고을 좌수도 꼼짝하지 못했지요. 한성에서 내려온 감찰 앞에서 연주를 내세울 수 있는 좌수는 이 고을에 없었습니다. 아전은 오전 중에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가 없었지요. 위조 관인의 탁본 앞에서 뒷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앞에서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에게 팔이 잡히는 순간 아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지요. 장터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전 시어미는 기와집 안에 있었습니다. 감찰 서리와 사내가 대문을 들어섰을 때 전 시어미는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나이가 많았지만 눈빛은 아직 서슬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를 보자 눈을 가늘게 뜨더니 말했지요. 내가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 사내는 대답 대신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서사가 남긴 것이었지요. 본인 의사 아님. 강압에 의한 수결. 그리고 그 아래. 살기만 한다면. 전 시어미의 눈이 문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지요. 저것을 알고 있다는 것. 저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30해 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서사 어른이 남긴 기록이요. 강압으로 수결을 받은 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도 적혀 있지요. 전 시어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찰 서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위조 문서 작성 교사, 관인 사칭, 강압에 의한 재산 탈취 시도. 죄목이 셋이요. 전 시어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언제 위조를 시켰다는 거냐. 증거가 있느냐. 있소. 감찰 서리가 짧게 말했지요. 아전이 이미 진술했소. 지시가 누구한테서 내려왔는지를. 마루 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전 시어미가 입을 다물었지요. 아전이 진술했다는 말이 마지막 버팀목을 빼버린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알았습니다. 전 시어미는 천천히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오래 버텨온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처럼. 관아 마당에서 처결이 내려지던 시간, 장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전은 포박된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전 시어미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위조 문서 교사와 재산 탈취 시도, 강압 수결건이 낱낱이 읽혔습니다. 고을 좌수는 감찰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장터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듣다가 죄목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엽전 장수 할멈이 사람들 사이에서 말했지요. 그러면 그렇지. 저 여인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죽집 여인은 관아 마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타다 남은 죽집 앞에서 여인을 찾았을 때 여인은 쓰러진 솥 옆에 쪼그려 앉아 그을음을 닦고 있었지요. 처마가 내려앉은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앞에 섰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다 끝났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여인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을음 묻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소. 작은 목소리였지요. 사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단 도포가 땅에 닿았지요. 여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몸을 뒤로 빼려 했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마디였습니다. 여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30해 전 그 아이가 저였습니다. 복산이가 저였습니다. 장터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지요. 그을음 묻은 손이 천천히 들렸다가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어깨만 흔들리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사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여인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의 가슴께를 조심스럽게 쓸었지요. 마치 살아있는지 확인하듯이. 그러더니 눈물이 아직 멎지 않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뒤로는 약 안 먹어도 숨이 찼느냐? 사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원망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었느냐도 아니었지요. 살면서 힘들지는 않았느냐도 아니었습니다. 숨이 찼느냐?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30해 전 헤어지던 날, 그 아이가 숨을 힘겹게 몰아쉬던 것이 저 여인의 마음 속에서 단 하루도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내는 그 한마디로 알았습니다. 사내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숨은 진작에 괜찮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장터 어귀의 죽집은 새로 지어졌습니다. 아전은 관아에서 직을 잃고 고을 밖으로 내쳐졌지요. 전 시어미는 강압 수결과 재산 탈취 시도로 집안 재산 일부를 몰수당했고 고을에서 더는 행세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기와집에 드나들던 사람들도 하나둘 발을 끊었지요. 오래 쌓아온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제야 죽집 여인이 왜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지요. 아들이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그 자리에 없으면 못 만날까봐,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봄이 오고
죽집 솥에서 다시 팥죽이 끓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허리가 굽었고 다리를 끌었지요. 그러나 손님 그릇에 대추를 얹는 손은 전과 같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지요. 사내는 가끔 장터에 내려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말끔한 갓을 쓰고, 그러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팥죽 한 그릇을 내밀었지요. 대추를 하나 얹어서 사내는 그 그릇을 받을 때마다 30해 전 그 손바닥의 온도가 생각났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딱 알맞은 온도. 그것은 처음부터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원망을 확인하러 왔던 사내는 끝내 원망을 꺼내지 못했고, 아들을 잃었다고 믿으며 살아온 여인은 30해 만에 그 자리에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버틴 자리가 곧 기다린 자리였고, 살기만 하면 된다고 했던 그 한마디가 결국 두 사람을 다시 같은 자리로 데려다 놓은 것이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